안녕하십니까. 한화투자증권의 한사입니다. 오늘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너무 Q&A를 잘 달아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조금 자주 Q&A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뭐 2달, 뭐 3달 이렇게 한 번씩 하면 너무나 많은 Q&A가 잡히는 바람에 이 적시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자주 하는 느낌이 있어도 Q&A가 좀 많이 잡히면 저희가 이제 자주 하려고 합니다. 4장이나 됩니다. F6 4장이 돼서 이것도 2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저희 전략기획실님께서 이쪽 일을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이 경기 둔화를 확인한 연준을 구원자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얼마나 안 좋으면 연준이 개입할까라며 하락할지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사실은 정말로 핵심적인 질문이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바이든이 대통령일 때는 전자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파월하고 사이가 정말 좋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개입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8월 5일날 일본이 13%가 빠지고 하루에 우리나라가 9% 빠졌을 때, 그날 미국의 나스닥이 시초가가 마이너스 5%가 넘었습니다. 선물은 5%가 빠지고. 근데 그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물론 마이너스가 나긴 했지만 하락폭이 많이 제한이 됐고, 그러면서 그날이 바닥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잠을 사실 잘 못 자서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나는데, 계속 뉴스가 나왔던 게 시장에서 연준이 미국 경제가 망가지기 전에 개입할 거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면서 주식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바로 파월이 페드가 빅컷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연준하고 행정부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뭘 의심하고 있냐면, 파월하고 트럼프의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주식이 많이 망가진 다음에 대응할 거다라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저도 작년보다는 올해 그런 식의 걱정이 늘었다는 건 동의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주가라는 게 꼭 트럼프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는 채권 시장이라는 게 꼭 트럼프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월을 포함한 연준 위원들에게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옛날 대공황 때도 연준이 됐던 재무부가 됐던 조금 늦게 개입을 하는 순간 2, 3년 동안 경제가 많이 나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악명을 높이는 연준 의장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만큼 막 미리미리 뭔가를 해주진 않겠지만 적정한 수준으로 나빠지게 되면 개입한다라고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걸 결정하는 요인은 저는 당연히 뭐 실업률, 물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물론 파월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개입하는 거는 물가랑 고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지난 뭐 꽤 오랜 기간 주식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건, 결국 채권시장하고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국 연준은 개입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주가가 하락하고 채권금리가 오르는지를 투자자분들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계산해 놓고 대응하시는 게 저는 가장 맞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여기서 내가 주가가 어디까지 빠져도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안장일 님께서 주셨는데, 저 이 질문이 나온 거를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설명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못 드렸었거든요. 요번 기회에 요거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좀 길지만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연준이 QT라는 걸 하면은 결국은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생각하기에 채권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 채권을 어딘가에 팔거나 없애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채권을 그냥 팔더라도 판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고, 채권이 국채니까 미국 재무부에 넘긴다고 해도 재무부에서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팔아서 QT를 하는데 왜 자산이 줄까? 왜냐하면 채권이 줄어도 현금 쪽이 올라가면 자산이 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물어보신 거고, 또 반대로 QE라는 걸 하게 되면 그럼 분명히 돈이 나가야 되는데 왜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냐라는 거죠. 채권이 들어왔으면 그만큼 또 돈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QE는 왜 자산이 늘어나는 거고 QT는 자산이 줄어드는 걸까요? 라고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답은
이 QE나 QT를 하는 과정에서 연준이 직접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준의 이 대차 대조표를 보면 당연히 연준도 법인이니까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자산이 무슨 뭐 여기 채권 뭐 이런 것들이고 자본이 이제 돈 자기네 원래 갖고 있는 거고 부채가 나간 통화 은행들이 연준에 맡긴 준비금 이런 것들이 뭐 여갈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준비금 계정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QE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시중에 있는 채권을 받아들이고 돈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QE라는 게.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내보내냐면 실제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은행들이 연준에게 맡긴 준비금이 있거든요. 준비금이 왜 있는 거냐? 은행들이 예를 들어 예금을 100 받으면 그걸 다 갖고 있지 않잖아요. 100을 받아서 이제 대출을 하는데 그 예금 중에 어떤 퍼센트, 특정 퍼센트는 중앙은행에 맡기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은행 시스템을 위해 항상 있는 거죠. 그걸 준비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보다 필수 준비금보다 많으면 초과 준비금이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QE를 하는 과정에서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쪽 준비금 계정을 늘리는 방법으로 은행들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채권 넘기고 내가 연준에 맡긴 준비금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금을 사실은 거기서 돈을 빼도 되고 왜냐하면 원래 맡겨야 되는 준비금보다 늘었으니까 아니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돈이 늘어난 게 아니라 연준의 부채 계정이 똑같이 자산 늘어난 것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늘어나는 겁니다. 부채를 늘렸기 때문에. QT는 그럼 어떨 거냐? 당연히 반대겠죠. 제가 채권 만기가 돼서 그걸 재투자를 안 하거나 또는 채권을 팔게 되면 준비금 계정에 있는 요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산 채권이 현금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자산이 줄면서 부채 계정이 같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QT라는 건 채권을 팔게 돼도 자산이 줄어드는 거고 QE라는 건 채권을 사면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버냉키 정말 그 전전 이 총재가 천재였다는 게 이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실제로 QE를 하더라도 준비금을 올리는 형식으로 유동성이 공급되고 통화 대출이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안 오를 거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했었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맞았던 거죠. 사실은 돈 푸는 거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고 옛날에 뭐 2차 세계대전 뭐 이럴 때 막 돈 풀어서 뭐 물가 오른다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는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는 게 엄청난 강점이어서 이게 가능했던 거죠. 유럽도 이걸 배워서 2010년, 11년에 남유럽 재정위기 있었을 때 드라기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물론 대출 형식으로 나가긴 했지만 돈을 푸는 걸로 성공을 시켰죠.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이면서 기본적으로 달러랑 연계가 된 애들은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어떻게 정부 부채가 늘리고 자산 늘려가냐면 일본은 가지고 있는 순대외 자산이 3조 달러가 넘습니다. 외환보유고를 제외하고도. 그러니까 워낙 순대외 자산이 많으니까 국가 부채가 많아도 물론 가계 부채가 적습니다. 일본은.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버냉키가 고안했기 때문에 QT, QE가 가능한 거고 그거의 핵심은 자산, 부채에서도 준비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고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진성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자유무역이 끝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말 트럼프의 재등장이 세계화의 종말이라면 대비하기보다는 그때 가서 대처하는 게 맞나요? 요거는 제가 왜 질문을 뽑아봤냐면 자유무역이라는 게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이제 물동량 증가율이나 GDP 대비 무역 비율을 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자유무역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둔화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뭐 공산주의와 이 자본주의가 싸울 때라든지 뭐 그전에 중상주의, 뭐 아주 옛날 중상주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경제가 딱 블록화가 돼가지고 서로 간에 무역을 못하는 정도를 자유무역이 종말로 볼 거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로 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어차피 그 워낙 분업화가 돼 있고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소비 수준이 있는데 이걸 갑자기 내리는 쪽으로는 결정할 수 없거든요. 왜? 그러면 그 정부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결국은 내려오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자유무역이라는 수준에 어떤 수준으로 보느냐가 결국 문제인데 옛날처럼 자유무역이 계속 증가하는 방향이 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옛날로 경제 블록화가 됐든 뭐 자유무역을 안 하는 시기가 됐든 이렇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트럼프가 등장을 했지만 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은 이미 2000년대 후반에 오바마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오바마가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관세를 그때부터 매기기 시작했고 중국을 막으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막으면 중국이 쫓아올 수 없을 거라고 봤는데 중국이 AI나 다른 부분에서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의 머리가 좋은 점을 아직 좀 몰랐던 것 같고 중국은 아직 GDP 1인당이 15,000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30년 전처럼 의대나 뭐 금융이나 이런 것보다 공학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아직은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거를 백인들이 간과한 거죠. 그러니까 젠슨 왕이 이 사람은 동양 사람이니까 계속 주장하는 게 중국을 막지 말고 중국에게 우리 물건을 판 다음에 차라리 미국의 AI 시스템을 중국이 쓰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애플이 됐든 중국이 그걸 쓰잖아요. 그런 주장도 사실 있었던 거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뭐 다시 두 번은 못 하는 거니까 내년 중간 선거도 있으니까 이걸 영원한 이슈로 보지 마시고 그냥 오바마 때부터 있었던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다시 트럼프로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자유무역의 정도를 낮춘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맞다. 이게 트럼프가 와서 갑자기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케니 김님께서 주셨는데요. 이것도 질문이 좀 길어서 제가 조금 줄여서 얘기를 드리면 미국하고 중국의 이 관세 전쟁,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오히려 더 카드가 많을 수 있다. 특히나 미국은 중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의 변화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급할 게 없다. 그래서 중국 쪽이 조금 더 뭐 내수 활성화나 이런 걸로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시고 사실 그 다음 질문 두 개도 비슷한 질문인데 디디디오님은 지난해 저희가 비미국의 시대라고 주장을 하면서 중국 사자고 얘기해 주셨는데 올해 어떻게 보느냐. 그다음에 검색의 여왕님은 중국이 경기 부양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중국 경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중국 투자를 어느 기간을 보고 하는 게 좋냐라는 질문을 주셔서 제가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급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맞는데 중국의 무역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중국은 결국은 무역을 당분간은 할 수밖에 없다. 무역 흑자를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GDP 대비 무역 흑자 비중이 독일 다음으로 큰 나라가 중국입니다. 물론 조그만 나라는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중국이 기축 통화를 하겠다, 어떤 지역의 경제 수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미국은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50년 동안 냈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들한테 돈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큰 형이 두 명이 있는데 만나면 맨날 밥 사주는 형이랑 만나면 돈을 뜯어가는 형이 있는 거죠. 중국은 무역 흑자를 지난 몇십 년 동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 무역 흑자를 줄이게 되면 경제가 나빠지고 고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역 흑자를 줄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게 뭘 깔아주겠다, 투자하겠다 이런 말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짜 중국이 뭔가 G2의 정말 지도국가가 되려면 다른 나라 물건을 사주고 중국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쓰고 뭐 이렇게 해야지 위안화가 풀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 중국의 1인당 GDP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무역 흑자를 천천히 줄이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신 대로 그동안 내수 활성화나 이런 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미국과의 격차가 아직 크기 때문에 물론 유럽, 일본, 한국, 인도 이런 나라처럼 금방 미국 편을 들거나 미국과 관세를 당장 합의하진 않겠지만 중국도 그렇게까지 미국이 급하고 중국이 안 급하다 이런 생각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이 되든 간에 제일 마지막이 되겠지만 중국도 미국과 어느 정도 관세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제가 이제 Q&A 두 번 끝나고 저희 하반기 전망을 내긴 하겠지만 그리고 재정 관련 부양책도 있고 기본적으로 중국은 이제 소비 관련된 부양책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면 고정자산 투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도 중국이 조금 좋을 수 있다고 보는 편인데 다만
한 7, 8, 9월까지 중국이 더 좋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조금 중국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다다음에 하반기 전망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제 금하고 이런 부분 질문들이 있는데 초코추러스님이 주신 질문이 금이 고갈되고 은이 고갈되고 이럴 때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은이 오히려 산업 수요가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은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금이나 은의 고갈에 대한 부분은 저는 사실은 믿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96학번이고 70년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제가 초등학생 때 봤던 정말 수많은 책들 중에서 그때 20년, 30년이면 석유가 고갈된다는 얘기가 진짜 많았습니다. 물론 석유는 이제 쉐일이라는 새로운 혁명이 나타나서 늘어난 거기도 하지만 금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채굴하는 방법을 통해서 금이 15년, 20년이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금도 예를 들어 어떤 광석 안에 조금만 들어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 가격이 3,000불, 3,300불이니까 채산성이 없어서 그거를 안 빼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는 기술이 그만큼 발전하지 않았기. 예를 들어 금 채굴하는데 뭐 나중에 아주 나중에 옵티머스 같은 로버트가 막 채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순수하지 않은 금에서도 정렬하는 기술이 늘어나거나 많이 광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채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모릅니다. 저는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데 현재로서 어느 정도 고갈된다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거로 저는 보진 않고요. 은은 저는 이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산업용 수요라는 건 뭐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지만 맞는 말씀이신 게 금하고 은의 가격을 역사적으로 비교해 보면 물론 은보다 금이 더 귀한 통화가 된 게 영국이 금본위제를 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엔 동의할 수 있지만 현재 금 대 은 비율은 옛날 80년대인가의 고점 수준까지 다시 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금하고 은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금에서 은으로 단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요인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뭐 장기적으로 당연히 금이 은보다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금은 많이 올랐고 은이 덜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제 Q&A 첫 번째 시간의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기복2님께서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주셨습니다. 금은 언제까지 오를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건 사실 모른다가 답인데 제가 이 질문을 굳이 왜 픽을 했냐면 장기적인 금 가격 추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금이나 어떤 자산이 계속 오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자산이 영원히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죠. 금 가격을 아주 장기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1900년대 초반이나 70년대까지는 금 본위제였기 때문에 금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 가격이랑 달러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정하는 가격이 금 가격이었어요. 거래도 별로 되지 않았고 선물 시장에도 상장이 안 됐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진짜 금 가격이 있었냐면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퇴한을 중지하면서부터가 실제 금 가격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장기 차트를 보면 71년부터 80년까지 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금을 소유하게 해주면서 일반 개인들도 금을 많이 사고 금 선물 시장이 생기고 하면서 거래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에는 또 금리가 계속 오르고 주가도 많이 빠졌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이라는 자산의 매력이 높아졌던 겁니다. 근데 80년부터 2000년까지 또 금이 엄청나게 많이 빠집니다. 왜? 이때는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고요. 무슨 얘기냐?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주식도 큰 하락이 없었습니다. 블록맨데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았나요? 제가 말하는 건 50% 이상이 빠지는 구조적인 약세장을 말씀드립니다. 대공황이나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나 IT 버블이나 뭐 리만 사태 같은 것들이 80, 90년대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랑 채권이라고 하는 유가증권이 아주 강세였기 때문에 금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도 금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 기간은 뭐 모든 자산이 올랐고 유동성이 풀리는 시간이었는데 이 중간에 보시면 2011년인가부터 15년까지 금 가격이 많이 빠졌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이라고 해서 영원히 오르는 건 아니고 금도 그냥 자산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주 장기적으로 보고 그냥 금을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정도는 해지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오를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금도 자산의 일종이고 자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자산보다 뛰어난 자산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강세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에 주식보다 부동산이 우월한 자산이고 부동산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금도 그런 방법으로 다른 자산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가격을 유추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페이지 정도 지금 Q&A를 했고요. 벌써 20분 지났는데 남은 2페이지를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